네, 인공지능에 의해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딥러닝, 그 중에서 시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적대적 생성 학습 방식과 그 구조인 적대적 생성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또는 합성곱 신경망, 영어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흔히 CNN이라고 부르는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에서 시각적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주로 처리하는 신경망입니다. 참고로 컴퓨터 비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모방하여서 인공지능이 시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컴퓨터 비전은 딥러닝 이전에는 이미지로의 특징을 직접 사람이 특정한 규칙을 대입하여 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조금만 흔들려도 픽셀들의 위치 값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비전 분야의 기계학습 기술들은 그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이후에는 모델이 자동적으로 특징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람이 특징을 직접 찾아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사진 혹은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는 딥러닝, 특히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예술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혹은 영상을 설명을 하는 문장 생성, 여기서는 영상 주석 달기 같은 건데 그것과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암과 같은 병변 부위를 찾는 태스크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볼루션 신경망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간단하게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단번에 구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숫자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여도 전체 픽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람인지 악성 봇인지 구분할 때 캡차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와 고양이 인식 문제에서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82.7% 정확도, 이게 높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차율이 17.3%로 생각보다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98.914%의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율이 1.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최근에 신경망은 이 오차율을 그것보다 훨씬 더 낮춰서 더 성능을 높이는 그런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넷 챌린지에서는 딥러닝이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내면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처럼 거의 10% 이상 오차율을 줄여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딥러닝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승을 한 알렉스넷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어의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사실 이때는 거의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이고, 이때는 8개 레이어,
그리고 2014년도에서는 8개가 아니고 19개,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152개까지 이렇게 레이어의 개수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또한 레이어의 수가 증가한다면 깊은 시각적 사고, 그리고 깊은 추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을 하지 않고 기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본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레이어, 모든 노드끼리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요 1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그 픽셀 단위로 표현을 하면은 이와 같은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딥러닝의 인풋으로 넣으려면은 1차원, 즉 1차원 형태로 벡터로 펼치는 플래튼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줄들이 각각 한 줄로 쫙 펼쳐서 이런 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그 딥러닝 입력층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플래튼 변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 위치,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는 지금 위에 있는 요 1,3과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칸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2,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래튼 변환을 통해서 펼치면은 여기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있던 1,3 요것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플래튼 한 순간 해당 인접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128, 128 크기, 가로 세로가 128, 128 크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미지는 그 4K 이미지의 경우, 이 경우에는 4096 by 2160 이렇게 굉장히 큰 이미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이 각기 다 다르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딥러닝은 입력층을 포함해서 각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한 번 정해지면 그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인 크기의 이미지들은 딥러닝 학습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학습 이미지들의 크기가 32 by 32, 그러니까 가로 세로 32 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이거는 동일한 이미지 크기이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력층의 노드의 개수가 벌써 그 펼치게 되면은 32 곱하기 32 해서 1024 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벌써 입력층에 있는 그 노드의 개수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입력층의 크기가 1024 그리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크기가 128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 여기에 있는 요 가중치, 그 간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024 곱하기 128 해가지고 거의 엄청 많은 간선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만 개 이상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32 by 32가 아니고 아까 4K 이미지처럼 가로 세로 크기가 4096이고 2160이라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128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플래튼을 하면은 4096 곱하기 2160 해서 엄청 큰 숫자이고 여기에다가 요 간선의 개수는 요 128까지 곱해가지고 거의 40억 개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돌아와서 컨볼루션 신경망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신경망은 펄셉트론처럼 생체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959년에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닐스 비셀이라는 그 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의 시각 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고 머리에다가 어떤 센서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뇌파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모니터에 특정한 모양을 보여주면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뇌 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뇌의 특정한 위치에서는 특정한 모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로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뇌파가 크게 증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로가 아니고 가로 모양 같은 경우에는 뇌파가 아예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모양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봤는데, 모양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뉴런은 아주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시각 뉴런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을 인식하도록 뉴런들의 역할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뉴런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면서 시각 정보를 계층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눈에서부터 시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후두엽을 통해서 측두엽, 그리고 전두엽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엽에서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정보를 다시 측두엽에서 받아가지고 더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서처럼 처음에는 경계선과 직선과 같은 좀 간단한 도형들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 계층에서는 이 모양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 물체를 인식을 해가지고 눈, 코, 입, 그리고 얼굴 형태 등 여러 물체를 조합을 해가지고 얼굴이라는 인식, 더 복잡한 객체를 이렇게 인식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얀 르쿤이라는 교수님은 딥러닝 분야에서 약간 4대 천왕이라고 할 만큼 매우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에서 참고로 수석 AI 과학자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얀 르쿤은 이전 고양이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1998년도에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초의 CNN 모델인 르넷5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기는 서브 샘플링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체 연결,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그림에 있는 컨볼루션 및 서브 샘플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경우에는 크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컨볼루션 계층과 서브 샘플링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들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컨볼루션 계층, 두 번째로 서브 샘플링 계층, 그리고 또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얀 르쿤의 르넷5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비전 쪽의 딥러닝 모델들도 실제로 이러한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계층 안에는 여러 종류의 필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필터마다 다른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는 지금 이렇게 1, 1, 1, 1, 1 해서 약간 X자 모양의 필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볼루션 필터들은 그림과 같이 필터 위치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그 지역별로 이 필터와 실제 이 지역이 매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먼저 이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아까 필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 움직일 때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1, 011, 001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 1을 해가지고 1 곱하기 여기에 1 가져와서 1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가져와서 0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가져오고 1 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1 곱하기 여기에 있는 1 해가지고 총 4라는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필터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것을 어떠한 숫자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은 실제 그 사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필터에 대해서 이렇게 컨볼루션 매칭을 한 결과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필터, 아니면 이런 필터, 이런 필터, 이런 필터들이 있는데 이런 필터들을 매칭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샤픈이라는 그 좀 선명하게 좀 더 만들어주는 필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엠보스라는 어떠한 필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필터별로 각각의 그림들이 서로 다르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편집 어플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어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필터를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 작업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컨볼루션 계층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적인 연결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이라도 같은 그 필터의 가중치를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부분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는 모든 이미지가 동시에 그 어떤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필터 가중치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영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역은 둘 다 이 필터의 가중치를 공유를 하면서 각각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일부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필터가 가중 합산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뉴런의 가중 합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칼라 그 필터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어떠한 그 선형 결합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펄셉트론의 수식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매칭을 한 결과 이미지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의 컨볼루션 계층에는 여러 개의 필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컨볼루션 연산 결과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의 개수는
필터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즉, 만약에 지금 여기서처럼 필터가 4개라고 하면은 액티베이션의 결과도 지금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4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 결과로 만들어지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미지의 크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 5x5의 이미지가 있다고 봐보고 컨볼루션의 필터 크기가 3x3이라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한 칸씩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요 부분만 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요 부분만 계산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의 맵은 이렇게 3x3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필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좀 복잡한데 이 부분 이 지역과 필터를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이 부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우측 상단의 끝부분 요것과 컨볼루션 필터 연산을 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총 3x3 크기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 크기가 가로 세로 n/n 그리고 필터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d 크기일 때 그리고 한 칸씩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가로 세로 n-d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가로 세로 크기가 32x32 그리고 필터의 크기가 가로 세로 5x5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걸 통해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가로 세로 28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32 빼기 5 더하기 1 해서 2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에 인풋 이미지가 여기에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RGB 채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채널이 3채널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픽셀들이 3채널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개 채널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각각의 필터들이. 지금 여기서는 필터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의 개수도 이렇게 6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의 예시처럼 각 필터마다 필터에 대응하는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필터들은 실제로 모델의 가중치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이고 이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이 필터들을 우리가 최적의 필터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심경망에는 서브 샘플링이라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서브 샘플링은 데이터를 지역별로 통합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줄여나가는 샘플링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지나친 상세함 혹은 노이즈를 줄이고 중요한 특징 그리고 중요한 통계량만을 추출을 해서 요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링은 실제로 한글로는 그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풀링이라는 것은 인접한 값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풀링 방식에는 크게 맥스 풀링과 에버리징 풀링 이렇게 두 개가 크게는 두 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 혹은 액티베이션의 크기가 가로 세로
크기가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 값이 1, 2, 3, 4, 2, 3, 4, 5, 3, 4, 5, 6,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가로, 세로를 2개씩 요 정도 크기로 통합을 한다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걸 기준으로 맥스 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맥스 플링은 요 영역에서 제일 큰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이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을 뽑아서 5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여기서는 제일 큰 게 5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여기서는 제일 큰 값이 7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로, 세로가 4,4인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2,2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전체 셀 개수가 16개짜리인데 4개짜리로 이렇게 전체 차원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풀링을 통해 가지고 서브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계산해야 되는 연산량이 줄어드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림 예시에서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6개의 필터로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맵이 6개 나왔고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28 by 28 가로 세로가 28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2 by 2로 줄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14 by 14 가로 세로 크기가 14 by 14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크기가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원래는 28 by 28 거기에다가 뭐 그 액티베이션 맵의 개수가 6개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4706 4차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6 by 14 by 14의 큰 차원, 이게 정확히는 1176차원인데 이것을 4분의 1차원으로 이렇게 꽤 작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처럼 이미지를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있는 것을 제일 큰 값을 뽑아서 6으로 하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제일 큰 값을 뽑아가지고 8로 정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3으로 여기도 제일 큰 값인 요 4를 뽑아서 하고 하는 게 맥스 풀링입니다. 근데 평균 풀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 중에서 값들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값들의 평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의 평균, 여기에 있는 값들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컨볼루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과 풀링, 컨볼루션과 풀링,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작아지게끔 계속적으로 작아지게 좀 처리를 합니다. 압축해서 좀 중요한 정보들은 남기고 좀 노이즈한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 나가게 됩니다. 원래 뭐 여기 32,32였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뭐 지금 10 by 10까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컨볼루션의 성질을 다시 봐보면 입력 데이터와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만 가중합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혹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입력에 대해서 모든 연결에 대해서 가중치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여기가 입력층이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라고 보면은 모든 노드끼리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 대해서만 실제로 가중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드 수가 요런 레이어 요런 연결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실제로 좀 희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의 개수가. 이러한 지역적 가중치 공유 성질은 이미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중치 개수가 일정하고 또 계산량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으로는 이동 등변성이 있습니다. 이동 등변성이란 이미지가 이동하더라도 액티베이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대신에 결과에 대한 위치만 동일하게 똑같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서처럼 지금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왼쪽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요 모양,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액티베이션의 맵의 그 결과가 모양이 지금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위치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강아지 그림에 대해서 왼쪽에 위치하든 오른쪽에 위치하든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값 자체는 동일하고 대신 결과의 위치만 입력의 이미지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샘플링의 특성으로는 아까 그 맥스 플링이나 에버리징 플링 같은 경우에는 위치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플링을 진행을 할 때 최대값이 왼쪽에 있던지 가운데 있던지 오른쪽에 있던지 그 최종적으로 결과값은 그 최대값 그 세 개 중에 그냥 최대값 하나를 뽑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값은 최대값과 같습니다. 이것처럼 샘플링하는 영역 내에서는 위치가 변동이 되더라도 서브 샘플링의 결과는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네, 컨볼루션의 이동 불변성 특징과 서브 샘플링의 위치 불변성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이미지 내 객체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강아지가 왼쪽에 있는 경우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또 이 강아지 사진을 실제로 그 강아지를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액티베이션 맵에서의 그 강아지의 특징도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서처럼 오른쪽은 사실 여백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0이라는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여기는 다 여백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을 해도 0이라는 값들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맥스 플링을 하게 되면은 뭐 제일 큰 값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요 강아지 특징만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강아지라는 피처 값을 뽑아내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라는 피처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왼쪽은 다 0이고 오른쪽은 어떤 강아지, 0이 아닌 좀 큰 숫자 값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 피처 값만 뽑혀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볼루션 신경망의 장점은 위치가 변하더라도 똑같이 그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값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부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기가 조금만 바뀌게 되면 픽셀 위치가 전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강아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계층을 통해서 이미지의 각 필터별 특징을 뽑아내고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그 노이즈는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중간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컨볼루션 계층에 넘어서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노이즈한 것들은 없애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벡터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연결 계층,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출력 계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계층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컨볼루션 신경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컨볼루션 계층에 있는 필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들을 학습을 하면서 최저값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참고로 아까 서브 샘플링 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제일 맥스 값을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균 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샘플링 계층에는 별도의 파라미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